바야흐로 총선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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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뉴스를 알기 쉽게 숫자로 풀어본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도 변함없이 박가영 앵커가 준비했는데요. 뉴스 1번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 보시죠. 숫자 3입니다. 오늘 날짜가 1월 15일,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 딱 석 달이 남았습니다. 여의도는 총선 준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의정보고회, 출판 기념회 등 정치인의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또 총선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들은 내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승화 춘추관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오늘부로 사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야당은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 어제 취임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한 정 총리, 이어서 국회를 찾았는데요.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제 퇴임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구체적인 총선 역할에 대해서는 선대위가 활동을 시작하면 그 일부로서 뭔가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앞으로의 행보까지 이어지는 여의도 1번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를 읽는 1번지였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제 막을 내렸고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이 4.15 총선까지 91일 정확히 남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도 금지가 되고 그야말로 선거 전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선거 많이 봐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90일 남은 이런 전국에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분위기가? 사실은 좀 다르죠. 다릅니까? 각 당의 준비 상황과 정도를 보면 아주 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좀 90일이라고 하지만 선거운동 시작일로 기준으로 따지면 7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각 당은 이제 공천을 또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또 짧은 시간에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개혁 입법을 이제 며칠 전에 완수하고 오늘 이제 뭐 총선 공약 1호 발표까지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순조로운 인재 영입 그리고 일찌감치 확정한 그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스템 공천이 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이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다면 뭐 전략 공천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비례 자유한국당의 진로에 따른 그 비례대표에 대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다음에 중도 보수 통합 이런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뭐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만 개혁 입법을 사실 하나도 막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그러니까 빈손 국회를 자초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역발상일 수도 있는데요. 뭐 공수처법 폐지를 공약 1호로 내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보통은 통상은 이제 총선이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총선이 정권 심판론에 이제 경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보수 야당 심판론이 더 많은 찬성 비율을 갖고 있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인재 영입을 좀 했습니다만 지난번 박찬주 대장과 같이 오히려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하는 인재 영입으로 좀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자리를 잡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통합과 혁신,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친박, 비박, 친황, 비황 이게 좀 나눠져 가지고 이전 투구 현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 와중에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정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유한국당은 다소 어수선한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 교수께서 가까스로 총선 열차가 90일 앞까지 왔는데 다시 막 6개월 전 얘기부터 해서 이제 총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경수 부대변인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선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인재영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약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말이죠. 선거라는 게 프랑스에 아주 저명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정당 선거에 대해서는 세계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모리스 듀베르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하신 유명한 그 선거에 대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거라는 건 뭐냐면은 less evil, 그러니까 덜 나쁜 사람을 찍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 야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수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사불란한 것 같지도 않고, 개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과연 이번 선거에서 무엇이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투표장에 갔을 때 내가 왜 투표장에 가서 또 어느 부분을 찍어야 될 부분은 거기에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가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덜 나쁜 쪽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월 총선 결과가 보면은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90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당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선거 준비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선거 90일인데 아직까지도 선거가 획정이 아직 안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수도권은 대부분이 선거가 크게 지역구 의원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곳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선거가 과연 이게 살아남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동되는 건지 굉장히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2015년도에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획정위원회에다가 모든 게 다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위원들도 전부 다 중립적인 인사, 학계 인사들로 구성돼서 독립성을 보장해줬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 눈치를 보고 있냐? 4+1 하면서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저희가 볼 때는 개혁이 아닌 계약이라고 보는데, 그 계약 입법을 하면서 4+1이 담합을 하면서 뭐라냐면은 우리 선거구는 잘 보존해달라. 네. 그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인구 비례를 과거에 3대1이었다가 2대1로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럼 2대1의 선거구의 비율을 맞추려니까 상당히 선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넋을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치를 보고 있죠. 왜 눈치 보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조혜주 씨가 바로 소위 말하는 친문 캠프 출신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미 위임해놓은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선거획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불과 90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예비 후보들이 자기의 선거가 어딘지 알고 정확하게 선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정치 신인들이 과감하게 자기의 의견을 펼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빨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에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점은 선거가 그 어떤 총선보다도 90일 남은 상황에서 좀 진척이 없고 준비가 많이 돼 있지 않은 미흡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퇴임을 하고 오늘 민주당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는 거는 여야 모두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을 뿐이지 마음의 거리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죠.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늘 당과 상의하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당과 상의를 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종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요. 공동선대위원장 그림도 거의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전 평소에 우리 이낙연 총리님 다운 그 네. 원칙 있는 그다음에 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겸손한 태도를 보여준 그런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당과 상의하겠다. 그리고 종로로 이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걸 넘는 문제, 공천의 문제겠죠. 네. 그거는 당이 결정해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의 결정, 당에 대한 존중을 이제 여지없이 좀 드러내 주신 네.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여론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빅매치로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네. 그 과정에서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종로구에 한해서만 할 것이냐 그 영향력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낙연 총리는 이미 이번 총선에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당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역대로 지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와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구조를 보면 당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예.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 중에서 여러 명을 두지만 수석으로 수석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해찬 당시 전 총리를 이제 예. 모셨단 말이죠. 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로 수도권에서의 역할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호남에서의 역할론도 상당히 중요하다. 호남이 이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고토 회복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당에서 혹은 호남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마 좀 종로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압도적인 입지를 다지되 지난번 오세훈 전 후보처럼 종로에서 조금 앞선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낭패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적절한 행보들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경수 부대변인께는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국회 찾아서 여야 지도부 차례로 예방을 했는데 한국당 지도부만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이유가 한국당에 원래 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2년 반 전쯤에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 찾았을 때도 한국당만 못 만났었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사실입니다. 원래 이제 그 황교안 대표도 지방 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도 다른 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부러 이렇게 예. 총리께서 예방을 하시는데 당대표가 이렇게 일부러 안 만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조금 고려가 좀 앞으로 이제 필요한 게 그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취임사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청문회에 또 그 말씀하셨는데 협치를 강조하셨거든요. 네. 참 이제 좋은 얘기인데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칼을 쥔 자,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지신 분이 뭔가 보여주고 협치를 하자 그래야 되는데 보여주는 거 하나도 없이 코너로 몰기만 하면서 협치하자 그러면은 과연 협치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대표를 만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준비가 됐는지 저는 거꾸로 한번 정세균 총리께 꼭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이 예.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치내각도 구성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자유한국당한테 총선에 끝나는 협치내각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추천할까요? 또 뻔히 4+1 중에서 한 사람 끌어놓고서 협치내각 구성했다고 혹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예 그 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제인인 만큼 책임을 지고 이 정권의 운명을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서 다음번 대선에서 국민에게 심판을 시임을 묻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어설프게 협치니 뭐니 해가지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책임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될까 봐 저는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실 때는 그 정도에 대한 어떤 보관은 좀 있으신지 꼭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고민정 대변인과 유성화 춘추관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를 했고요. 오늘까지만 근무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공직자 사퇴 시한 앞두고 하루 앞두고 청와대의 어떤 이번 총선에 나아갈 청와대 인사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좀 지나치게 청와대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 이게 과연 공정한 경선,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경수 전 부대변인께 드릴게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평론을 하지만 네. 그래도 민주당 사정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굳이 모르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그 말씀하셨대요.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소는 누가 키우냐.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커스가 막 시장에 벌려지니까 다 그 서커스 구경하러 가고 정작 이 풀밭에 네. 풀어놓은 소는 아무도 돌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 얘기거든요. 다시 네. 말씀드려서 청와대에 근무한 것은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의 중추기관에서 국정을 같이 운영하고 같이 고민했던 그 경험이 국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발휘하면 참 좋은데 네.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 핵심부터 시작해서 변호인은 대변인 3분 다 나가시잖아요. 청와대 문재정 수범위원회 대변인 3분 계셨는데 네. 3분 다 나가시는 거 총선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과연 청와대 근무가 총선을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국가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이 국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선거에 나가기 위한 그 발판으로만 이용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꼭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당에서 경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니, 말씀을 이제 하신 부분들이 청와대 경력자들이 총선 나오는 것이 이제 청와대 경력을 발판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네. 그 가령 그걸 가지고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청와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입에 오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높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 없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없습니까? 그분들이 왜 당당하게 이명박 박근혜를 모셨다고 얘기를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도 있지만 결국 대통령이 누구냐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의 여러 선거에서 당내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이름을 떴을 때 경선에서 약간 그 10에서 15% 포인트가 좀 높다라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이 아닌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도 그러면 청와대에서 고생한 사람만 고생한 것이냐, 뭐 지역에서 혹은 당에서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름을 직접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뭐 합리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와대 경력을 발판으로 삼아서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식으로 몰고 갈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입법부에도 진출해가지고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얼마든지 환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얘기를 여쭤보게 되는데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이게 전 국민이 혜택을 보게 하려는 공약인 건 알겠는데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들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좀 이제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체제를 갖고 있고 자본 체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자꾸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적 영역, 다시 민간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해요. 네. 그래서 민간에게 전부 다 그 책임을 다 떠넘겨요.
그렇게 되면은 민간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공공 와이파이를 갖다가 확대하겠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시책을 하자면은 기업은 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손해를 보는 것에 있어서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먼저 같이 이렇게 보완되는 상태에서 이런 공약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무작정 지금 정부가 힘이 따라가지고 기업체 너희 무조건 다 공공 와이파이 다 무료로 다 개방해버려. 이게 과연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 맞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요. 어저께인가 그 청와대 모 수석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는 그런 오늘입니다. 예. 오늘입니까? 예. 그 얘기가 나왔어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갖다 국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1호 공약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국정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알고 가시는 건지 좀 네.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공약은요. 공수처 폐지나 검찰 인사 독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경제 공약으로 또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랑은 확실히 확연히 대비가 돼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어떤 자세 아니면 뭐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1호 공약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힌트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공정책, 그러니까 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예. 이것을 사실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가능한 지역을 좀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는데 이미 우리나라 이 데이터 사용량을 보면 약 73%가 이미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장소가 꼭 필요한 장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내버스나 아니면 뭐 그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의미이고요. 네. 이것은 사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정보 격차 해소 차원 그리고 이 통신에 대한 국가의 어떤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부차적으로 20, 30대들이 어떤 통신비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요구되어지고 이미 실생활에서 요구되어지던 부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내놓겠다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경제 공약을 내놨죠. 그러니까 네. 이름은 무슨 경제 희망 공약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 건전화랑 탈원전 폐기, 그다음 노동시장 개혁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놨어요. 근데 재정 건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슈퍼 예산이라고 비난하는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39% 수준으로 좀 머물러 있거든요. 예.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는 경제 성장률 1% 내지 2% 수준에서 재정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많은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MF나 OECD에서 직접 우리나라 정부에게 재정 정책을 좀 더 확대할 것을 권유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야지 이 경제 성장률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탈원전 폐기를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한 겁니다. 지금은 이미 초반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높았지만 지금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많은 나라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에너지 만드는 비용이 점점 싸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 핵은 교체돼야 된다. 이거 당장에 무슨 원전을 없애고 이런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노동시장 개혁은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왔었던 뭐 노동위원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호 공약이 가진 상징성이 있지만 또 계속해서 또 각 당에서 공약들을 통해서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약속들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주의 깊게 또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계속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수 통합으로 좀 주제를 넘겨보죠.
일단 이 보수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당이 공관위원장 자리를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새로운 보수당과 이런 보수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공관위원장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보는데 아마 조율만 되면은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공관위원장은 아마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보수 통합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냉정하게 좀 디테일에 들어가면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제 3원칙을 보면은 오늘도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새 집을 짓자. 근데 새 집을 짓는데 새 집을 짓는 것이 과연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 해체해가지고 뭐 해쳐모야자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1대1 통합을 해가지고 당명만 바꾸자는 건지 그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예.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주의를 바꾸자 그러셨다고요 오늘 또 보니까 그 평가를 듣기 전에 저희가 좀 그 유승민 위원장의 한 발언 중에 일부를 저희가 녹취를 준비를 예.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듣고 예. 와서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새 집을 지으면 당연히 허물고 새 집 주인도 새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숫자를 몇 개 갖다 붙이는 그런 통합이 국민들이 정말 새 집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눈에 우리 공화당까지 통합하는 그런 통합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그런 통합이 되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다 범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을 하기를 내심 원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게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될 테니까. 하지만 유승민 지금 위원장의 얘기처럼 현실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당대당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통합의 가장 큰 주체, 두 개의 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의 얘기를 또 한 귀로 흘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죠. 저 얘기에서는 우리 공화당만큼은 절대 안 된다. 절대 같이 화학적 결합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지금 뭐 누가 밉다, 뭐 어쩌다, 뭐 너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 얘기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큰 목표가 있으니까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좀 묻어두고 그 다음에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뭐 너 때문에 나는 싫다, 너 때문에 나 싫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소화병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그 새로 보수당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몇몇 의원들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수 혁신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새 집을 짓고 하는데 거기에 새 주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정당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입니다. 네. 거기에 그 월급제 사장이 누구로 가느냐 하는 것은 당 대표거든요. 네. 근데 집주인을 또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좀 제가 볼 때 안 맞는 얘기고 다만 얼굴 좀 바꿀 필요 있다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하다 보면은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저거 진정성 있는 거야? 하자고 하는 거 맞나? 라고 해서 오히려 될 것도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럴 때에는 물밑에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통치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녹여내가지고 멋진 옥동자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심 보수 통합이 잘 안 되길 바란다는 뭔가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제 보수가 하나로 뭉친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결과를 보면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 새누리당 정도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부가 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현재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새로운 보수당 소속 의원들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겹치는 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이렇게 경쟁력 있는 어떤 경쟁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예. 다만 일부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단 몇 퍼센트
가 이제 그 상실되었을 경우에 당락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가 이런 나뉠 경우.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뭐냐면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진심 어린 어떤 참여나 반성 없이 지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뭉치는데 또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하지 않으면 탄핵의 강을 넘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한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이합 집산을 하더라도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보수통합 논의가 또 뭐 안철수 전 대표까지 끼어들 태세인데 이렇게 되면은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네. 자기들끼리 하다가 결국은 이상한 형태의 어떤 통합을 해놓고 통합을 이뤘다라고 주장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황교안 대표는 좀 손을 내민 것 같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황교안 대표의 기본적인 구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이끌어간다면 아마 이런 말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끌고 가는 국정은 도저히 이건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뭐 대통령 하신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반문재인 전선,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하는 세력들은 일단 다 한번 이쪽으로 모으자.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까지도 이제 같이 포함시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물론 이제 그게 과연 옳으냐는 문제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다만 안철수 대표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그분의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는 처음에 첫 발을 잘못 디뎠어요. 이분이 정체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철학이 없이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국민의당이라고는 호남을 중심으로 기반을 만든 그 당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분이 중도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번에도 또 저기 뭐 페이스북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낡은 정치를 바꾸고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근데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국민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일단 모두 한번 모이자, 빅텐트를 쳐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인 안철수 전 의원은 어떤 심정일까라고 입장을 바꿔서 잠깐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한국당을 밟았을 때 가장 효과가 안철수라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걸 놓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택 카드를 내밀까요? 효과의 극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제3지대라든가 뭐 신당 창당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간다거나 네. 이거 다 해보신 거잖아요. 네. 남은 게 뭐가 있죠? 자유한국당이죠. 보수로 가는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과 전격적으로 결합하는 거 외에는 쇼크를 줄 만한 게 없다. 그 외에는 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는 무려 4개의 정당을 창당을 했죠.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다 버리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창당의 근거가 되었던 동력이 뭐였냐면 사실 반문, 비문 정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예. 즉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 가지고는 대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불신을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뭐 국민의당 후보 본인이 직접 후보로 나서갖고 3등을 하는 초라한 성적으로 끝나고 만 것이죠. 이런 점에서 또다시 그 실험장으로 한국 정치의 장을 국민들이 빌려줄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본인은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자신 있게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수가 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안철수 전 의원이 오기도 전부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저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명력이 뭐 아직까지는 파워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어느 정도는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는 대단한 어떤 그 태풍의 역할도 했었죠. 특히 그 안철수 연구소에서 만드는 그 백신을 네. 국민들한테 무료로 다 나눠줌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반향을 얻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박원순 시장하고 서울시장 경선할 때 양보했죠. 이건 뭐 예. 완전히 10대 1의 싸움에서 본인이 양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통큰 양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쇼크를 줬고 그래서 반향을 얻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 몇 번의 과정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을 4번이나 만들었다가 또 해체시켜버리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볼 때 과거보다는 상당수 영향력은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중도의 어떤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 정치 이념에 중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반문의 어떤 커다란 중도 보수 빅텐트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